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줄 특별한 작품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고전 공포소설의 대가 에드거 알렌 포우의 어셔가의 몰락입니다. 에드거 알렌 포우는 19세기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그의 작품들은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와 심리적 공포로 유명합니다. 포우의 이야기들은 미스터리와 초자연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어 독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낭독할 어셔가의 몰락은 어셔 가문의 저택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들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낯선 방문자와 오래된 친구, 그리고 저택에 숨겨진 비밀이 얽히면서 서서히 드러나는 진실은 한여름밤의 더위를 날려줄 듯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어셔가의 저택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어셔가의 몰락. 바야흐로 때는 가을, 무겁고 낮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은 음침하고도 어두운 쓸쓸한 어느 날, 나는 혼자서 하루 종일 말을 달려 이상하게도 귀기가 서린 시골길을 지나 땅거미가 지기 시작할 무렵에 음침한 어셔가가 보이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다. 왠지 모르게 그 집을 막 쳐다본 순간 견디기 힘든 침울한 감정이 내 마음에 스며들었다. 나는 정말 견딜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때의 나의 감정은 아무리 처량하고 아무리 무서운 자연 속에 놓여지더라도 시적으로 혹은 반유쾌한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 자세가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앞에 펼쳐진 경치, 덩그런 한 채의 집과 집안의 보잘것없는 경관, 황량한 담, 멍청하게 커다랗게 뜬 눈과 같은 창, 몇 포기의 무성한 왕골, 몇 개 되지 않는 죽은 나무의 뿌리들을 표현할 수 없는 침울한 기분으로 바라보았는데 그때의 내 기분은 마치 마약 중독자가 약기운이 사라졌을 때에 억울하게도 달콤한 꿈에서 깨는 듯한 기분, 현실 생활로 또다시 돌아올 때에 느끼는 그 비통함, 덮은 장막이 무시무시하게 떨어질 때에 느끼는 그것에 비교하는 것 외에는 이 세상의 어떠한 감정에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 마음은 차디차게 가라앉아 어떠한 강렬한 상상력을 발휘하더라도 다시는 숭고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견딜 수 없는 적막감이었다.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잠시 멈추고 생각하였다. 어셔가를 바라보고 있는 나의 마음을 이렇게도 구슬프게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을 얻을 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이리저리 깊이 생각해 보았지만 무수한 환영만이 닥쳐올 뿐 나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확실히 그 안에는 극히 단순한 자연 물상으로 엉겨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우리들을 괴롭히는 힘의 원천이기는 한데 그 힘의 본체를 분석하는 것은 우리들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라는 불만족스럽기는 하지만 결국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하나하나의 경치나 그림을 좀 색다르게 배열해 보면 슬픈 인상을 주는 힘을 어느 정도 감소시킨다든지 혹은 아주 없앨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해 보았다. 그러한 생각에 미치자 나는 집 옆에 조용히 누워있는 꺼먹고 처참한 눕가로 말을 몰아갔다. 그러나 전보다도 더 한층 오싹하는 전율을 느끼면서 회색 왕골과 무시무시한 나무 줄기와 멍청하게 뜬 눈과 같은 창들이 제 모양 그대로 거꾸로 물 위에 비춰지고 있는 그림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러나 나는 이 음침한 집에서 몇 주일을 머물 예정으로 온 것이다.
이 집 주인인 로데릭 어셔는 나의 어렸을 때의 친구였는데 서로 헤어진 뒤로는 오랫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나에게 한 통의 편지가 왔는데 사연이 너무도 중대했으므로 나 자신이 가보는 수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편지에는 그가 신경과민에 빠진 듯해 보이는 구절이 몇 군데 있었다. 그는 몸이 극도로 쇠약해진 것과 정신 이상이 그를 괴롭혀 견딜 수 없다는 내용을 기록하였고, 다음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즉 그의 단 하나의 벗인 나를 한 번 만나서 다정하게 말을 주고받음으로써 얼마만큼이라도 위안을 얻고 싶다는 것이었다. 편지 속에 쓰여진 이러한 사유와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유 또는 그의 간청과 아울러 나타난 그의 열성은 나에게 망설일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대단히 이상한 초청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대번에 응했던 것이다. 어렸을 때 우리들은 절친한 사이이긴 했지만 사실 나는 이 친구에 대하여 별로 아는 것이 없었다. 그는 너무 지나치게 말이 적은 성격이었다. 그렇지만 깊은 내력을 가진 그의 집안은 썩 오랜 옛날부터 특출한 기질을 가진 민감성으로 유명하였다. 그 가문의 특출한 기질은 대대로 쓰여진 많은 우수한 예술작품에서 엿볼 수 있었고, 최근에 와서는 일면 관대하고도 남모르는 자선사업에 손을 댐과 동시에 또 일면 음악의 정통적이고도 알기 쉬운 아름다움보다도 그 복잡 미묘함에 대한 열렬한 열정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알고 있는 또 하나의 매우 특이한 사실은 어셔가의 혈통이 매우 유서 깊으면서도 어느 시대에도 영속될 만한 분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그 일족은 직계만으로, 즉 아주 사소하고 일시적인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늘 그러한 직계만으로 내려왔다는 사실이다. 특징적인 지배 구조가 세상의 일반적인 가족의 특징과 더불어 온전히 지속된다는 것을 분석해보고 또 수세기라는 긴 세월이 경과하는 동안에 전자가 후자에게 끼쳤을 듯한 영향을 궁리해 볼 때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였다. 아마도 그것은 분가 문제의 결함이었고 아울러 가명과 상속재산이 일체의 변함없이 대대로 부자간에만 전해진다는 결함이었는데 이는 결국 어셔가라는 기묘하고도 모호한 명칭 속에 재산의 본래 명칭까지를 혼합해버릴 만큼 양자를 가진 성질로 만들어버렸다. 나는 늪속을 들여다본 나의 행동이 내가 느낀 맨 처음의 기괴한 인상을 더욱 강하게 했다는 것을 전에도 말하였다. 물론 나의 미신에 대한 믿음이 갑자기 강해졌다는 생각이 도리어 그 미신을 더욱 강하게 부채질하였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나의 오랜 경험을 통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이었지만은 공포로 인해 생겨난 모든 감정은 모두 이와 같이 모순된 경로를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늪속에 떨어진 집의 그림자로부터 눈을 들어 집 그 자체를 쳐다보았을 때 공교롭게도 이상한 공상이 사실 싱겁기 짝이 없는 공상이었으므로 다만 그때 나를 괴롭힌 감각의 위력을 표시하기 위해서 기록함에 불과하다. 얼핏 머리에 떠오른 것도 이러한 어떤 이유에 기인했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내 나름대로 이것저것 궁리해 본 결과 집과 그 근처의 특이한 댁이 하늘의 공기와는 아주 딴판인 썩은 나무와 흰 벽과 잠잠한 늪으로부터 증발된 댁이 어둡고도 활발치 못한 희미한 눈에 뜨일 듯 말 듯한 뿌연 도끼가 생생하는 이상 야릇한 증기가 집 주위에 스며들어 있다고까지 믿게 되었다.
마치 꿈으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 이러한 망상을 내 마음속으로부터 몰아내버리고 나는 더욱 자세히 집의 모양을 살펴보았다. 뚜렷한 특징은 대단히 오래된 집이라는 것이었고 여러 성상을 지내온 그 건물의 퇴색도 뚜렷하였다. 보기만 해도 느물거리는 곰팡이가 집 외부 전체를 온통 뒤덮고 있었는데 그것은 섬세하게 얽혀진 거미줄처럼 추녀 끝 아래로 축 늘어져 있었다. 그러나 단지 이 정도로만은 대단한 황폐라고 볼 수 없었다. 주춧돌은 대부분 헐려 있었는데 손질이 된 완전한 부분과 각기 다른 돌들의 부서진 상태 사이에는 큰 부조화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모양은 쓰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오랫동안 조금도 바깥 공기를 쐬지 않고 지하실 속에서 썩어버린 낡은 목조 제품의 번드레한 외관을 보는 것 같은 연상을 나에게 일으켰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황폐의 빛을 띠고 있었지만 집이 무너져 버릴 것 같지는 않았다. 더욱 조심해서 바싹 들여다보니까 눈에 띌까 말까한 균열이 건물 앞쪽 지붕으로부터 담으로 이어져 내려와 음침한 늪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이 눈에 띄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다보며 나는 짧은 방죽길을 지나 집 쪽으로 말을 몰아 기다리고 있던 하인에게 말을 떠맡기고 현관의 고식풍 아치 문 속으로 들어갔다. 발소리를 죽이며 가만가만 걷는 집사가 거기서부터는 한마디 말도 없이 어둠침침하고 복잡한 복도를 지나 주인의 서재로 나를 안내하였다. 도중에서 눈에 띈 여러 물건들은 왠지 내가 이미 말한 그 적막감을 한층 더 강하게 해주었다. 주위의 물건들, 천장의 조각, 벽에 걸려있는 어둠침침한 벽모전, 마루의 검은 흙단, 그리고 내가 발을 옮길 때마다 덜커덕 울리는 옛 영화의 전림품 같은 갑옷은 어렸을 때부터 보아온 낯익은 것뿐이었고 새로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지만 나는 이러한 평범한 물상이 내 머리를 새롭게 꽉 누르는 기이한 환상에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계단에서인가 나는 이 집 의사를 만났다. 그의 얼굴에는 야비한 노회와 당황한 표정이 반반씩 떠돌고 있었다. 그는 부들부들 떨며 나에게 인사하더니 그만 지나가 버렸다. 얼마 안 되어 집사는 어느 방 문을 열고 나를 그의 주인 앞에 안내하였다. 내가 들어간 방은 매우 넓었고 높다란 천정이 있었다. 좁고 긴 창은 벽으로부터 툭 튀어나와 달려있어 방 안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닿을 수 없을 만큼 검은 떡갈나무 마루로부터 먼 거리에 달려있었다. 시몽색의 가는 빛이 격자형 유리창 사이를 비집고 흘러들어와 주위의 물건들을 한층 더 똑똑히 보이게 하였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방 구석과 반원형의 완자무늬로 장식한 천장의 구석구석을 똑똑히 보려고 하였지만 그것은 헛수고였다. 벽에는 어둠침침한 벽모전이 걸려있고 가구는 수가 많았으나 침착성이 없었고 낡아 빠져 무늬가 떨어져 있었다. 많은 책들과 악기들이 어수선하게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었지만 방의 분위기를 활기차게 하지는 못했다. 이것들을 바라다 보았을 때 갑자기 슬픈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금할 수가 없었다. 적막하고 쓸쓸한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침울한 기분이 방 안에 떠돌고 모든 것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내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어셔는 쭉 뻗고 누워있던 소파에서 일어나 진정으로 나를 반가이 맞아주었다. 처음에는 짐짓 지어낸 진정, 인생에 대해 권태로움을 느낀 사람이 흔히 만들어내는 가식적인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의 얼굴을 바라본 순간 나는 그것이 진정한 열성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았다. 우리들은 마주 앉았다.
그리고 그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는 동안 나는 잠깐 측은해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확실히 로데릭 어셔처럼 짧은 세월 동안 이와 같이 무서운 모습으로 변해버린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제 내 눈앞에 앉아있는 이 창백한 남자가 오랜 옛날 소년 시절에 내 친구였다고는 아무래도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언제나 다름없이 날카로운 그의 얼굴의 특징은 지금도 변함이 없었다. 누런 얼굴색, 크고 부드럽게 뛰어나게 반짝이는 두 눈, 약간 얇고 창백하지만 대단히 아름다운 곡선을 이루고 있는 입술, 우아한 헤브라이 형이면서도 그러한 형체에서는 보기 드물게 콧구멍이 넓은 코, 잘생겼지만 쑥 들어간 탓으로 도덕적 정력이 부족해 보이는 턱, 거미줄처럼 부드럽고 가는 머리칼 등 이러한 특징이 기 및 뼈 위쪽이 남달리 넓게 생긴 것과 더불어 쉽게 잊을 수 없는 인상을 주고 있었다. 이러한 용모의 주요한 특징과 용모에 나타난 표정의 너무도 과장된 변화가 내가 지금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의심할 만큼 나를 놀라게 하였다. 소름이 끼칠 만큼 창백한 피부색이며 이상한 빛이 나는 눈이 무엇보다도 나를 놀라게 하는 동시에 공포감을 주었다. 비단실 같던 머리카락은 제멋대로 자라서 굵게 짠 명주처럼 얼굴 주위에 있다는 것보다 오히려 두둥실 떠 있다고 하는 편이 좋은 표현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러한 모습을 보통 사람의 용모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나는 친구의 태도에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있는 것을 눈치챘다. 그리고 곧 이것은 습관적인 경련을 억제하려는 약하고도 쓸데없는 일련의 투쟁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다. 하긴 이러한 것들은 그의 편지나 그의 소년 시절의 특질을 회상하고 그의 특이한 체질과 기질로 미루어 보아 이미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지만 그의 태도는 명랑하다가도 갑자기 침울해지며 목소리도 만사가 다 성가실 때에는 부들부들 떨며 어쩔 줄 모르는 목소리로 되고 그런가 하면 갑자기 마치 곤드레 만드레가 된 술주정꾼과 처치 곤란한 마약 중독자가 극도로 흥분하였을 때 버럭 지르는 그 급하고 무게 있는 태평스러운 굵은 목소리, 침울하고 침착하고 완전히 조절된 후음으로 변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무쌍한 어조로 나를 부른 목적과 나를 만나고 싶어한 열망과 또 내가 그에게 주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위안들에 대하여 대강 이야기한 다음 그의 병의 본질로 생각되는 점에 화제를 돌려 상당히 길게 이야기했다. 그의 얘기를 들으면 그의 병은 유전적인 것이므로 치료 방법이 없어 단념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것은 간단한 신경계통의 병세에 불과하니 틀림없이 곧 나을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이 병세는 많은 부자연한 감각으로 나타나 그가 자세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그 떠오른 어떠한 감각이 어쩌면 그의 말투와 말하는 태도에도 많은 관계가 있었지만 나를 흥미롭게도 하고 당황하게도 하였다. 그는 병적인 과민성으로 인해 매우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음식물은 아주 정결해야만 했고 옷도 일정한 색이 아니면 입지 않았다. 꽃의 향기는 그 어떠한 것을 막론하고 가슴을 짓눌렀고 아무리 약한 광선이라 할지라도 눈이 아팠다. 그리고 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는 음향은 특정한 것에만 한정되어 있었고 그것도 다만 현악기 정도였다. 이러한 이상한 공포로부터 그는 늘 고통을 받고 있었다. 나는 죽을 거네. 하고 그는 말했다. 나는 이런 처참한 어리석음 속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될 걸세. 이런 식으로 다른 방법도 구할 길 없이
나는 사라져버릴 걸세.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일세. 비록 사소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놈이 내 영혼에 이러한 견딜 수 없는 충동을 일으킨다는 것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네. 나는 위험 같은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야. 다만 공포를 일으키는 절대적 영향을 무서워하는 것일세. 이러한 기진맥진한 가련한 상태에 빠져 공포의 무시무시한 환영과 싸우는 동안에 생명도 이성도 모두 내버려야 할 때가 필경 조만간에 올 것만 같네. 저희 외에 또 나는 언뜻 비춰지는 모호한 암시로부터 그의 정신 상태의 또 다른 기이한 특징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고 또 수년 동안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집에 관해서 너무나 모호하여 여기서 다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말 속에다 가상적인 힘을 불어넣는 영향, 대대로 살아온 그의 집의 형태와 본질에 있는 어떤 특징이 오래 살아오는 동안에 그의 영혼에 미친 영향, 회색 벽과 지붕의 소탑의 외관이 그들 물체가 내려다보고 있는 어둠침침한 늪의 외관이 마침내 살아있는 그의 정신에 끼친 영향에 관해서 어떤 미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그는 또 다소 망설이면서도 이와 같이 그에게 번민을 준 우울증의 대부분은 보다 더 구체적이고 보다 더 알기 쉬운 원인, 여러 해 동안 그의 유일한 동무이기도 했으며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혈육인 누이 동생의 오랜 병과 그녀의 죽음이 확실히 목전에 닥쳐왔다는 사실에 기인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고백했다. 너희 동생이 죽어버리면 하고 그는 내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비통한 어조로 말했다. 내가 이 절망적이고 허약한 내가 유서 깊은 어셔가의 최후의 생존자가 되겠지.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레이디 매들레인이 이것이 그 여자의 이름이었다. 내가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조용히 방 저쪽을 걸어 그대로 사라져버렸다. 나는 공포와 놀라운 마음으로 물끄러미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왜 이런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는지는 나도 알 수 없었다. 저쪽으로 사라지는 발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 나는 둔기로 얻어맞은 듯한 아득함을 느꼈다. 마침내 그 여자의 모습이 문 뒤로 사라져 버렸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열심히 어셔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그는 얼굴을 두 손 안에 파묻고 있었으므로 나는 단지 말할 수 없는 창백함이 빼빼 마른 손가락을 휩싸고 있는 것만을 감지할 수 있었을 뿐이었는데 그 사이로는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이 매들레인의 오랜 병에 대해선 저명한 의사들도 두 손을 들었다. 고질이 되어버린 무감증, 신체의 점진적 쇠약, 짧은 동안이지만 번번이 일어나는 풍증, 이러한 것이 그녀의 이상한 병세였다. 지금까지 그녀는 자기의 병을 꾹 참고 누우려고도 하지 않았지만 내가 도착한 그날 저녁 때부터 어셔가 매우 격양된 어조로 나에게 말한 바에 의하면 병마의 무서운 힘에 그만 참다 못해 쓰러져 버렸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때 잠깐 쳐다본 그것이 그만 최후일 것이고 적어도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시는 그녀를 보지 못할 것만 같았다. 그 후 며칠 동안은 나도 어셔도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동안 나는 열심히 이 친구의 우울증을 위로해 주려고 노력했다. 우리들은 함께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었다. 혹은 그가 뜯는 교묘하고 열정적인 기타의 즉흥 연주를 꿈속에서 듣듯 듣기도 했다. 이와 같이 점점 깊어간 친밀감이 그의 마음속 깊숙이 나라는 존재를 충분히 인식시켜감에 따라
통탄스럽게도 그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려는 내 노력의 헛수고임을 깨달았다. 그의 마음으로부터는 암흑이 마치 선천적으로 순수한 본질처럼 물심양계의 모든 것 위에 음침한 하나밖에 없는 끊임없는 방사되어 터져나왔던 것이다. 어셔가의 주인과 함께 단둘이서만 이렇게 보낸 오랫동안의 엄숙하고 쓸쓸한 기억은 영원히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똑똑히 생각해낼 수가 없다. 흥분된 극도로 본성을 잃은 상상력만이 모든 것 위에 인간과 같은 퍼런 빛을 던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긴 즉흥의 망가 몇 편만은 언제까지나 내 두 귀에 쨍쨍 울리고 있을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도 폰 베버의 최후의 왈츠 중 정열적인 선율의 이상스러운 전도와 부연이 나의 마음에 애절하게 남아있었다. 그의 정교한 환상이 뒤덮인 그려갈수록 모호해지는 그림으로부터 웬일인지는 몰라도 나는 그 모호함에 더욱 전율을 느꼈다. 그림으로부터 그림의 이미지가 아직도 내 눈앞에 떠오를 만큼 생생한 그런 그림들로부터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작은 범위 이상의 것을 찾아내려고 헛되이 애쓰곤 했다. 그의 의도가 지극히 단순하고도 노골적이라는 점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압을 주었다. 만약 어떠한 하나의 사상을 그림 위에 표시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실로 이 로데릭 어셔였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때 나를 둘러싸고 있던 환경 밑에서 이 우울병자가 캔버스 위에 그리려고 애쓴 순수한 추상관념으로부터 견디기 힘든 강렬한 공포가, 즉 푸젤리의 그 타오르는 듯하면서도 구체적인 환상화를 조용히 내려다볼 때에도 느껴보지 못했던 왜구가 솟아올랐다. 어셔의 환상적 그림 중 하나에는 추상적 기분이 그다지 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 미약하나마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한 장의 소품인데 그 안에는 평범하고도 흰, 아무 변화도 장식도 없는 긴 벽이 있는 무한히 긴 구형의 창궁 혹은 굴 같은 내부가 그려져 있었다. 의도적인 어떤 효과가 굴을 지면보다 썩 얕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넓은 내부에는 어느 곳에도 문이 없고 횃불이나 인공적 광원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넘칠 듯한 강렬한 광선이 사면에 가득하여 모든 것을 무섭고 이상한 광희 속에 똑똑히 나타내고 있었다. 어셔의 청신경의 병적 상태로 말미암아 현악기 이외의 다른 악기는 참을 수 없을 만큼 그를 괴롭혔다는 것은 전에도 말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제한된 좁은 범위 내에서 단지 몇몇 곡목으로만 그가 기타를 연주했다는 것은 도리어 기이한 특징을 주었다. 또한 그가 흥에 겨워 즉석에서 작곡해내는 그 재주야말로 놀라운 것이었다. 그의 환상적인 곡이나 가사는 그는 가끔 기타를 뜯으며 운율적인 즉흥시를 읊었다. 최고의 예술적 감격에 취했을 순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강한 정신적 통일과 집중의 결과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즉흥시들 중 나도 가사를 외울 수 있는 것이 있었다. 그 가사 속에 흐르는 오묘함이라든지 신비적인 것에서 나는 어셔의 지고한 이성이 그 왕자에서 무너지고 있음을 그 자신도 충분히 깨닫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감지한 듯한 기분이 들었는데 아마도 그 때문에 그가 그 가사를 읊을 때 그것이 내 마음속에 한층 강하게 새겨진 것 같다. 유령궁이라는 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다음과 같다. 1. 푸른빛 짙은 골짜기에 천사들 깃들여 살던 아름답고 웅장한 궁전, 빛나는 궁전, 우뚝 솟아있도다. 사상의 제국에
거기 궁전은 솟아있도다. 천사도 이와 같이 아름다운 궁전에는 임해본 적 없으리라. 2. 노란빛 나는 황금색 길을 지붕 위에 휘날렸도다. 이는 모두 아주 먼 옛적 그리운 그날 엄엄하고 창백한 보루를 스쳐 솔솔 부는 부드러운 바람, 향기로운 깃을 달고 살며시 스쳤노라. 3. 행복의 골짜기를 헤매는 방랑의 무리들, 빛나는 두 개의 창으로부터 은은히 들리는 비파의 소리에 따라 옥자를 춤추며 돌고 도는 신들을 보내 옥자에는 남색 옷 입은 천자, 나라의 상제 이맘이 보이도다. 4. 아름다운 궁전의 문은 진주와 루비색으로 빛나고 그 문으로 흐르고 흘러 또 영원히 번쩍이는 산울림의 물이 뛰어 들어오도다. 세상에서도 드문 아름다운 소리로 임의 크신 공덕을 찬미함을 유일의 의무로 삼고. 5. 악마들 슬픔의 옷을 입고 상제의 옥자를 부쉈도다. 아 슬프도다. 상제 다시는 보지 못하리. 궁터에 떠도는 붉게 피어오른 영광도 이제는 다만 묻힌 옛날의 한 줄기 남은 추억. 6. 골짜기를 지나는 여행자의 물이 이제는 다만 뻘건빛 비치는 창으로부터 미친 듯이 터져나오는 음악의 소리에 맞춰 희미하게 흔들리는 커다란 그림자를 볼 뿐 무서운 급류와도 같이 창백한 문을 지나 괴물의 물이 영원히 터져나와 큰 소리로 웃는다. 미소는 벌써 볼 수도 없구나. 지금도 머리에 똑똑이 남아있지만 이 단편시가 준 암시는 나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끔 하고 마침내는 어셔가가 가지고 있는 견해까지 확연히 알 수 있게 하였다. 나는 신기하다는 것보다도 모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되겠지만 오히려 그가 지나친 아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재미있어 그의 견해를 설명하는 것이지만 이 견해는 대체로 식물이 감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두서없는 공상 속에서 이 생각은 일단 더 대담하게 되고 어떠한 조건 하에서는 무기체의 영역에까지 뻗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신념의 광범위함이나 광적인 무모함을 표현할 수는 없으나 그 신념은 전에도 잠깐 암시는 했지만 선조 때부터 대대로 내려온 이 집의 회색 벽돌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런 것이 감각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그 돌들이 결합된 양식에 돌들의 배열 순서, 그 돌들을 덮고 있는 수많은 곰팡이의 배열, 그리고 그 돌 주위에 서 있는 썩은 나무들의 배열된 순서에 특히 이 순서가 오랜 세월 동안 망가뜨려지지 않은 채 그대로 있다는 것과 그 자태가 늪의 고요한 무리에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고 그는 상상하였다. 그는 감각성이 있다는 그 증거는 물과 벽 근처에 있는 대기가 저절로 점점 그러나 확실히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깜짝 놀랐다. 수세기 동안 그의 가문의 운명을 좌우하고 또 그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인물로 만들어버린 끈질기고 무서운 감흥력인 그 정적에서 그러한 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고 그는 거듭 말했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별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나는 그 설명은 하지 않겠다. 여러 해 동안 이 환자의 정신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책들도 물론 이러한 환상적 생활에 꼭 알맞는 것들 뿐이었다. 우리는 그레세의 베르베르와 샤트르레즈, 마키아벨리의 벨페고르,
스베던 보그의 천국과 지옥, 홀베르크의 니콜라스 클림의 지하여행, 로버트 플류드의 잔 댕다진의 드라샹부르의 수상학, 티크의 창공의 여행, 캠페넬라의 태양의 도시 등과 같은 작품들을 탐독했다. 도미니크파의 신부 에이메릭 드지론의 종교재판법이라는 조그마한 옥타브판의 책도 애독서의 하나였다. 그리고 폼페니우스 멜라의 저작 중에 있는 고대 아프리카의 샤티로스 또는 에지판에 관한 기사가 있었는데 어셔는 몇 시간 동안이나 그것에 취한 듯이 탐독했다. 그러나 그가 가장 기뻐서 탐독한 서적은 사절, 고딕판에 져서 메인스 교회 성가대에 처랴라는 것이었다. 나는 이 서적에 기록된 광포한 의식과 그것이 이 우울병 환자에게 끼칠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밤 갑자기 그는 누이 동생 메들레인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최후로 매장하기 전에 약 2주일 동안은 시체를 안방벽 뒤에 있는 지하실 속에 가장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나는 그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고인의 병의 특이함과 의사들의 병의 원인에 대한 열렬한 연구심 또는 선산이 먼 곳에 있고 황폐한 것 등을 고려해서 이와 같이 작정한 것이라고 어셔가 말했다. 사실 나 역시 내가 이 집에 온 첫날 계단에서 만난 그녀의 불길한 용모를 회상하고 그렇게 해도 상관없을 뿐 아니라 별로 부자연스럽게 생각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계획에 반대하지 않았다. 어셔의 간청으로 나는 손수 이 가장 준비를 도와주었다. 시체를 관에 넣은 다음 우리들은 단둘이서만 관을 메고 가장할 곳으로 갔다. 관을 둘 지하실은 오랫동안 그대로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손에 든 횃불은 쾌쾌하고 숨이 막힐 듯한 공기 속에서 연기만 내고 껌뻑거리며 사방을 잘 분간할 수 없게 했으며 좁고 축축한 한 줄기의 광선도 들어올 틈이 없는 곳으로 내 침실로 되어 있는 방의 바로 밑 꽤 깊은 곳에 있었다. 먼 옛날 봉건 시대에는 분명 지하 감옥으로 이용되었고 그 후에는 화약이나 또는 그와 같은 불붙기 쉬운 물질의 저장소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마루의 한쪽과 우리들을 들어온 아치 통로의 내부가 빈틈없이 동판으로 쌓여 있었다. 큰 철문도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 그 철문은 무척 큰 무거운 돌조기 위에서 움직일 때마다 찍찍거리며 공포스런 큰 소리를 냈다. 이 슬픈 짐을 무서운 방 안에 선반 위에 내려놓고 우리들은 못을 박지 않은 관뚜껑을 한쪽만 살짝 열고 죽은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두 남매의 얼굴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내 맘속을 짐작했는지 어셔는 고인과 자기는 쌍둥이며 자기들 사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감이 늘 존재했었다고 두서너 마디 중얼거렸다. 그러나 우리들은 오래도록 이 시체를 내려다보지는 않았다. 무서워서 내려다볼 수 없었던 것이다. 꽃 같은 청춘 시절에 이처럼 생명을 앗아가버린 병은 풍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세로서 가슴과 얼굴에는 아직도 희미한 뻘건 점이 남아있고 입술 위에는 죽은 사람에게서 더욱 무섭게 보이는 끔찍한 미소가 떠돌고 있었다. 우리는 뚜껑을 맞추어 못을 박고 철문을 꼭 닫은 후 겨우 토굴과 별로 다름이 없는 음침한 위층 방으로 돌아왔다. 이럭저럭 슬픈 며칠이 지나가자 어셔의 신경병 증세는 현저한 양상을 띠고 변해갔다. 그의 평상시의 태도는 사라져버리고 지금 하던 일도 등한히 생각하거나 잊어버렸다. 그는 쉴 새 없이 바쁘게 비틀거리며 특별한 일도 없이 괜히 이방저방을 돌아다녔다. 창백한 얼굴은 더 한층 무섭게 창백해지고 목소리는 극도로 공포에서 나오는 듯한 떨리는 목소리가 되어 있었다.
쉴 새 없이 흔들리는 그의 마음은 어떠한 참을 수 없는 비밀과 내심에서 싸우고 있었으므로 그것을 고백할 용기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나는 이따금 생각하였다. 또 어떤 때에는 미친 사람의 환각이라고 돌려버리지 않으면 안 될 점도 있었다. 그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라도 들리는 것처럼 귀를 기울이고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이러한 어셔의 행동은 나에게 공포감을 주었고 마침내는 나까지도 그런 기분에 감염되었다. 나는 어셔 자신의 환상적이며 인상적인 미신의 무서운 영향이 점차로 확실하게 나에게로 스며들어오는 것만 같았다. 더욱 내가 이러한 압력을 전적으로 느끼게 된 것은 레이디 메딜레인을 지하실에 가장한 지 7, 8일째 되는 밤에 늦게 잠자리에 들어갔을 때의 일이었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고 있는 동안 시간은 흐르고 또 흘러갔다. 나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신경과민증을 이성으로서 무마해 보려고 애를 썼다. 내가 느낀 것은 전부는 아니지만 그 대부분이 방 안의 침울한 가구, 확 불어 들어오는 바람을 받아 벽 위에서 건들거리며 침대 장식부 부근에서 바스락바스락 음침하게 흔들리는 컴컴하고 퇴색한 벽모전에 정체 모를 영향 탓이라고 애써 믿어보려고까지 노력하였다. 그러나 헛수고였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전율이 전신에 뻗치고 결국에는 까닭 모를 공포의 악마가 괴롭게도 내 심장을 꽉 눌렀다. 나는 헐떡거리며 애써 이 공포를 떨치고 겨우 베개 위로 몸을 일으켜 방 안의 어둠 속을 뚫어져라 하고 바라보며 나는 본능이 이렇게 시켰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까닭도 없이 폭풍우가 그친 뒤 한참 있다가 알지 못할 곳에서 들려오는 얕고 막연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알 수 없는 격렬한 감정에 사로잡혀 나는 갑자기 옷을 걸치고 잠이 올 것 같지도 않았기 때문에 방 안을 이리저리 서성거리고 걸어다니며 이 처참한 상태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썼다. 이러한 모양으로 방 안을 두서너 번 오락가락 하였을 때 근처 계단을 올라오는 듯한 가벼운 발소리가 언뜻 들려왔다. 곧 그것이 어셔의 발소리임을 깨달았다. 다음 순간 그는 가볍게 내 방문을 두드리더니 한 손에 램프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얼굴색은 여전히 시체처럼 창백했지만 두 눈에는 떠오르는 기쁨의 빛을 감추지 못하였고 전신의 거동에는 확실히 히스테리의 발작을 일으키기 직전에 있는 듯한 징조가 보였다. 나는 그의 태도에 놀랐지만 그 어떤 것이라도 이때까지 내가 참고 있던 적막감보다는 나을 것 같았으므로 나는 하늘이 그를 보내준 것인 양 기뻐 맞아들이기까지 하였다. 그럼 자네는 그걸 보지 못했나? 하고 그는 한참 동안 잠잠히 자기 주위를 돌아다본 후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걸 보지 못했군. 그렇다면 가만히 있게 보여줄 테니. 그렇게 말하면서 조심스럽게 램프를 가려놓은 다음 그는 창문 쪽으로 다가가 창문 하나를 활짝 열어젖혔다. 확 불어온 폭풍은 거의 두 사람을 날려보낼 듯 했다. 사실 폭풍이 온 하늘을 진동하였지만 삼엄하게도 아름다운 밤, 공포와 아름다움이 섞인 이상한 밤이었다. 회오리 바람은 확실히 이 집 부근이 그 세력의 중심인 듯 했다. 바람의 방향은 시시각각 맹렬한 기세로 변했고 지붕이 솥탑을 삼킬 듯이 얕게 덮인 무거운 구름도 사방에서 휘몰아쳐 서로 부딪히며 먼 곳으로 사라지지도 않고 엄습하는 바람의 맹렬한 속도를 막지 못하여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무겁게 떠돌고 있는 짙은 구름도 이런 광경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는 못했다고 나는 말하였는데 그런데도
달이나 별의 빛을 보진 못했고 또 천둥 번개의 성강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삼라만상은 물론 바람에 흔들리는 수증기의 거대한 덩어리의 아래쪽은 집을 둘러싸고 떠도는 희미한 가스체의 방사광선인 기이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안 돼. 자네는 이런 것을 봐선 안 돼. 하고 나는 몸서리치며 어셔를 창으로부터 억지로 밀어다가 자리에 앉히면서 말했다. 자네를 괴롭히는 이러한 광경은 어디서든지 흔히 볼 수 있는 정기현상에 불과한 거야. 혹은 늪에 썩은 도끼가 발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 자, 창문을 닫게. 바람이 차서 자네 몸엔 회로와. 여기 자네가 좋아하는 한 권의 소설이 있네. 자, 내가 읽어줄 테니 듣고 있게. 그리고 이 무서운 밤을 같이 보내기로 하세. 내가 손에 든 한 권의 고서는 란슬로트 캐닝경의 어지러운 회합이었다. 그러나 나는 진심으로 그것을 어셔의 애독서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책의 어설프고도 비상식적인 이야기에는 그의 고상하고 영적 이상을 반겨줄 만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때 손앞에 있던 책이라고는 이 책뿐이었으므로 혹시나 이 우울병 환자의 흥분이 내가 이제 읽으려는 싱거운 이야기를 들으면 좀 가라앉지나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로 인해서였다. 왜냐하면 이러한 좀 색다른 것도 어떤 때에는 정신 이상자의 마음을 가라앉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내가 읽는 이야기에 그가 분명히 긴장하여 하나하나 빠짐없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듯한 태도로 미루어 보아 내 계획이 확실히 성공했다고 기뻐해도 좋을 것이다. 나는 이 소설의 주인공 에들레드가 은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공손히 그가 찾아온 뜻을 고했으나 받아주지 않았으므로 마침내는 폭력으로 침입하려는 그 유명한 귀절에 이르렀다. 전성이 용맹한 에들레드. 게다가 범하신 술 기운으로 더욱 힘이 솟아나는 에들레드는 완고하고도 사악한 은자와 이 이상 더談判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또 그때 마침 빗방울이 그의 어깨에 후두둑 떨어져 폭풍우가 일어날 것을 걱정한지라 철퇴를 번쩍 들어 문을 몇 번 후려갈기니 순식간에 수갑 낀 손이 들어갈 만한 구멍이 생기더라. 구멍에 손을 밀어놓고 닥치는 대로 잡아채며 꺾고 분지르니 바싹 마른 판자가 깨지는 소리가 사방에 진동하고 그 소리가 방방곡곡에까지 미치더라. 이 기절을 끝까지 읽었을 때 나는 놀라 말을 그쳤다. 왜냐하면 그때 나는 흥분된 공상이 나를 속인 것으로 추측은 하였지만은 집 한 구석으로부터 란슬로트 경이 그다지도 자세하게 묘사한 그 찢어 발기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물론 내가 이렇게 생각한 것은 한순간의 착각일 뿐이었다. 왜 그러냐 하면 창문들이 덜커덕거리는 소리나 아직까지 계속해서 불어오는 폭풍우의 요란한 소리에는 확실히 내 주의를 끌며 내 마음을 산란하게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용사 에들레드가 문 안으로 들어갔으나 흉악한 은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그는 버럭 화같이 밀며 일면 놀랐다. 은자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은자는 없고 비늘이 번쩍이고 불을 훅훅 뿜어대고 있는 어마어마한 용 한 마리가 쭈그리고 앉아 은마로 깔린 황금 궁전 앞을 경호하고 있더라. 벽에는 찬란한 노쇠 방패가 걸려있고 거기에는 이러한 명이 쓰여져 있더라. 여기에 들어온 자는 정복자일지어다. 용을 죽이는 자는 이 방패를 가질지어다. 그것을 본 에들레드가 철퇴를 들어 용의 머리를 내려치니 용은 그 앞에 쓰러져 도끼를 내뿜으며 통곡하더라. 그 귀를 파열시킬 듯한 음침하고 무서운 소리. 장사 에들레드도 이 소리엔 그만
두 손으로 귀를 막더라. 참으로 이러한 소리는 전대미문이라고 하겠노라. 또다시 여기서 나는 갑자기 깜짝 놀라 말을 그쳤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어디서 들려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작은, 확실히 먼 곳에서 들려오는, 그러나 날카롭고 길게 외치는 듯 하면서도 애원하는 듯한 소리, 이 소설의 작자가 묘사한 용의 기괴한 통곡 소리가 이렇지나 않았을까 싶은 것과 조금도 다름없는 소리를 확실히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두 번째 기괴한 우연의 일치에 저윽이 놀라며 극도로 공포를 느꼈지만 어셔의 과민한 성격을 자극시켜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꾹 참으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어셔가 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지 나는 확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잠깐 동안 그의 태도에 이상한 변화가 있기는 하였는데 그는 처음에는 나와 마주 앉아 있었는데 점점 의자를 돌려 나중에는 방문 쪽을 향해 앉았다. 그러므로 그가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는지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 보이기는 했지만 얼굴의 한쪽만이 보일 뿐 알 수 없었다. 머리를 가슴에 푹 박고 있었으나 흘끗 옆모습을 쳐다보았을 때 크고 사납게 부릅뜬 눈으로 미루어 보아 그가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쉴 새 없이 일정하게 몸을 좌우로 흔들고 있었다. 이런 것을 흘끗 바라다 본 다음 나는 그 책을 또 계속 읽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 그리고 이제 무서운 용의 경로를 무면한 용사 에들레드가 그 노스의 방패를 생각해내고 그 위에 쓰여있는 마력을 없애버릴 생각으로 눈앞에 있는 용의 시체를 한편으로 치워놓은 다음 배에다 힘을 주고 용감하게도 성의 음마루를 요란스럽게 구르며 방패 걸린 벽 쪽으로 달려드니 그가 가까이 오기도 전에 노스의 방패는 쿵 하는 무서운 소리를 내며 장사의 발 근처 마루 위에 떨어지더라. 이러한 귀절이 내 입술을 비집고 흘러나오자마자 바로 그때 노스의 방패가 실제로 음마루 위에 무겁게 떨어진 것과도 같이 또렷하고도 무서운 금속성이 분명히 눌려 덮고 있는 듯한 반향이 들려왔다. 나는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났다. 그러나 어셔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나는 그가 앉아 있는 의자로 달려갔다. 그의 두 눈은 뚫어져라 앞을 바라보고 있었고 얼굴에는 돌가도 같은 엄숙한 빛이 떠돌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을 때 그는 전신을 부들부들 떨며 병적인 미소를 입술에 띄었다. 그는 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듯 낮고 빠른 들리지도 않는 소리로 무엇라고 중얼거렸다. 그에게 바싹 허리를 구부려서야 겨우 그 말의 우스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저 소리가 안 들려? 아니야, 들리네. 아직까지 들렸는걸. 오랫동안, 여러 시간, 여러 날 저 소리가 들렸어. 하지만 나는 감히 말하지 못했네. 이 비참한 녀석을 불쌍히 여겨주게. 나는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한 거야. 우리는 누이 동생을 산채로 매장해버렸단 말이야. 내 감각이 예민한 것은 자네도 잘 알지 않나? 알겠나? 그 텅 빈 관에서 누이 동생이 꿈틀거리며 외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네. 며칠 전부터 벌써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 그러면서도 나는 감히 말을 못한 거야. 그러나 이제 오늘 밤 에델레드, 하하, 은자의 진문이 터지는 소리, 용이 죽는 소리, 방패가 쨍 울리며 떨어지는 소리, 그것은 누이 동생의 관이 터지는 소리, 또는 지하실 철문의 돌적이가 삐걱거리는 소리,
굴 속에 동판을 깐 마루에서 그 애가 길을 쓰는 소리라고 하는 것이 좋겠지. 아, 어디로 도망쳐야 할까? 그 애가 곧 이리 오진 않을까? 내 성급한 행위를 힐책하러 달려오는 것이 아닐까? 계단을 올라오는 그 애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느냔 말이야. 그의 심장이 무겁고도 무겁게 뛰는 것을 모를 줄 알고 이 미친놈아. 여기까지 말하고 그는 갑자기 후다닥 일어나 있는 힘을 다하여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 미친놈아! 너희 동생이 이제 바로 문 밖에 와 있어. 어셔의 말에 초인간적 기세에는 마치 마법이라도 있었는지 그가 가리킨 커다랗고 오래된 벽판이 갑자기 흑단의 한 모퉁이를 조용히 뒤로 열어젖혔다. 그것은 확 불어들어온 폭풍의 소행이었겠지만 그러나 그때 문 밖에는 시위를 몸에 감고 키가 큰 호리호리한 레이디 메들레인이 서 있었다. 흰 옷에는 붉은 피가 점점이 묻어 있었고 여인의 몸 군데군데에는 극심한 고통의 자취가 엿보였다. 잠시 그녀는 문지방 위에서 부들부들 떨며 이리저리 비틀거리더니 얕은 신음소리와 함께 방 안에 있는 오빠에게로 꽝 하고 쓰러졌다. 격렬한 최후에 죽음의 고민으로 오빠를 마루 위에 내던지니 어셔는 그만 시체가 그가 얘기하고 있던 바와 같이 공포의 희생물이 되어버렸다. 이 방으로부터 이 집으로부터 나는 기겁을 하여 도망쳤다. 내가 오래된 방죽을 건너고 있을 때도 폭풍은 여전히 더 한층 그 범위를 넓혀 사방을 휩쓸고 있었다. 갑자기 한 줄기의 이상한 빛이 길 위에 번쩍였다. 어디서 이런 빛이 갑자기 흘러나오는지 나는 뒤돌아보았다. 왜냐하면 내 뒤에는 오직 쓸쓸한 한 채의 집과 그 그림자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둥그렇게 가라앉고 있는 피 흐르는 듯한 시뻘건 만월의 빛이었다. 달은 이제 내가 전에 얘기한 그 전에는 보일 듯 말 듯 했던 갈라진 벽 사이로 밝게 비치고 있었다. 우두커니 서서 바라보고 있으려니까 이 갈라진 벽 틈은 점점 넓어지고 회오리 바람이 한번 휙 불더니 달의 둥근 모양이 갑자기 내 눈앞에 크게 나타났다. 커다란 벽이 무너지며 무수한 조각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머리가 아뜩해짐을 느꼈다. 무수한 파도 소리와도 같은 길고 소란한 고함 소리가 들리더니 내 발밑에 있는 깊고 어둠침침한 늪이 음침하게 소리도 없이 어셔가의 파편을 삼켜버렸다.